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0년도 1회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ERP 시스템 구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인데요. 네, 장점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를 지원하는 부분, 맞는 부분이고요. ERP는 패키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진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다. 맞는 얘기.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유지보수 비용은 ERP 시스템 구축 초기보다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구축 초기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구축된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가할 것이다. 이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전산 이용을 통해 오류 예방합니다. 절감 효과, 효율성 확보, 좋은 얘기들, 맞는 얘기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으로 2번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ERP 시스템 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괄호는 자,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애널리틱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요거 수업 시간에 강조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참고로 리포트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출력되는 보고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QL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상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 안에 그 내비게이션 달려있는 그런 쪽에 그걸 대시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다른 계기들과 이제 서로 연동되면서 웹의 정보까지도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이 대시보드에서 행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코어 카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성능이나 이제 지표 등을 가지고 분석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컴퓨터 전공 이런 거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 화면, 필드, 그리고 보고서 등의 거의 모든 부분을 요구사항에 맞춰 구하는 방법. 자, 요구사항에 맞춘다라는 부분, 주문 제작. 주문 제작 생각나시나요? 커스터마이징. 그거거든요. 커스터마이징의 명사형이라고 해야 되나?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문 제작 관련된 부분이고요. 정규화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형해서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일을 이제 정규화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정보 교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갱신 이런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 연속 처리하는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정화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얘기가 되고 시스템 및 기기 조립, 검사, 운용, 보전이나 보급에 필요한 완전한 기술 문서 이런 것들을 컨피규레이션, 이제 규정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제 너무 컴퓨터적인 용어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요구사항에 맞춰라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4번 ERP 특징 중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기술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상의 용어를 활용한다. 4세대 언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객체 지원 기술 사용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기능적 특징이라서 틀렸습니다. 많이 나오던 문제 유형이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5번 ERP 구축 방법 중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구축 단계에 4가지 있었죠. 분석, 설계, 구축, 구현입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요, 에지이즈 파악을 통해서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요, 현업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잘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분석하기 때문에 주요 성공 요인 도출도 분석 단계에서 행해지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갭 분석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분석 단계 현재 업무 파악한 에지이즈 파악과 설계 단계의 투비 프로세스라는 미래의
미래 업무 도출 간의 이제 갭을 분석하는 게 설계 단계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수정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정하는 단계,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시험 가동을 통해서 이제 잘 실현되는지 보고 평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의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자산, 유동, 비유동 나누는 거 맞고요.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자산 불분해입니다. 3번 자산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합니다. 라는 거에 다 맞는 얘기고 4번이 틀렸는데요.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이익으로 구분한다. 라는 부분은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이 아닌 한국재택국제 회계 기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익이익에 대해서 구분두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과 그래서 자본금은 자본금하고요. 이익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아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하지만 일본 기업 회계 기준상에서는 예, 오형제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자본이익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무계액, 네, 이익이익금 이렇게 나눴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다음 7번. 다음 중 비용의 이연과 관련된 것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비용을 이연시킨다라는 건 미리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차기로 이월시킨다라는 게 비용의 이연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비용에 대해서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먼저 받은 비용, 성급보험료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선수임대료는 먼저 성급보험 먼저 지급한 보험료입니다. 네, 먼저 지급한 보험료고요. 선수임대료는 먼저 받은 임대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선수 수익도 미리 받은 수익에 대해서는 차기로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익의 이연에 해당이 된다라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지급 임차료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 부분이지만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기의 비용으로 발생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비용의 발생이었죠. 이자 비용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네, 다음 주한국이 10월 30일 현재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통화 내역들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통화, 네, 맞죠. 발행 주식은 여기 주식은 아니고, 네, 지하철 공채인데 만기가 90일입니다. 라고 해서 요거 만기가 3개월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이거 맞는 얘기 네, 포함시키시면 되겠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만기가 90일 있는 부분이고 송금한 같은 경우도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맞고 어음은 어음이죠. 우표도 아니고요. 그래서 3개만 합치시면 되겠습니다. 85,000원 정답 3번이네요. 9번입니다. 다음은 주 부산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 주식 서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이라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얘기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자, 공정 가치로 평가됐던 기말 공정 가치에다가 매각 당시의 매각 금액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매 차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말에 공정 가치로 평가된 부분도 단기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 시점에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기말과 그리고 매각 당시의 것만 비교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200원 더 비싸게 팔았어요. 주당 100주만큼을.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20만원 이렇게 돼서 1번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10번입니다. 자,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순이익을 적게 표시하고 법인세 이연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인데요. 자, 물가 하락하는 경우에요. 자, 상승하는 경우에 기말 재고를 기준으로 해서 선의총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하시는 게 이제 가장 기준을 잡고 기억하기 가장 좋고요. 개말재고는 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하락, 디플레이션 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총후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선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이 적게 되는 부분이라서 OMS의 이윤과를 가져오는 건 선입선출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 미래벤처의 주식에 대한 주식 취득, 처분 거래 관련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발행 주식의 0.5%의 100주를요, 주당 만원의 장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대요. 자, 지금 주식을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시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인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주식을 장기 시세 차익으로 했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은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정가치를 적용해서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요. 자,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기타 보고 손익 누계액으로 요거를 해당시키죠. 자본 항목으로. 네,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의 손익으로 분류하지만 매도하는 증권 관련된 평가 손실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포괄손익 누계액의 자본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0날에 매도하는 증권 처분했대요. 그리고 매도하는 증권 처분이 30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인데 30만 원 아니고요, 20만 원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했을 때 기말 공정가치와 매각 시점의 가치, 공정가치, 매각가치, 매각시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그랬는데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기말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쌓여 있다가 나중에 매각이 될 때 그 부분이 어차피 그 처분 손익에서 상계 처리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기말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바로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구하시면 안 되고요. 취득 시점, 취득과 매각 시점의 금액을 가지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주에 만원이니까 취득 시에 100만 원이었고요. 자, 매각 시점에 12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고로 20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을 비교하시면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 공정 가치와 매각 시점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예요. 자, 다음은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라는 부분인데 만기랑 매도하는 분류되지 않은 부분 이거 아니죠. 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만기보유증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반대로 써 있는데요. 자,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도저도 아닌 것이 이제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있지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네, 2번 이런 것들 맞는 설명이고요. 네, 그리고 3번도 맞는 얘기. 네, 이게 맞는 얘기네요. 네, 다른 것들은 틀렸습니다.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13번 문제, 다음 중에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자, 무형자산 부분이고요. 자, 연구 단계 그리고 경산개발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판관비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개발비 맞는 얘기, 특허권 맞는 얘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맞는 무형자산에 맞는 얘기. 임차 보증금은 이거는 해당 안 되죠. 임차했을 때 내는 보증금 부분이니까 무형자산과는 상관없는 기타의 비유동자산 정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금액을 합치시면요 97원 되네요. 4번입니다. 14번인데요. 자, 다음은 주 무료의 자본 변동 내용입니다. 최종 소각 시점에서의 감자차 손익입니다. 자, 감자차 손익 같은 경우 이제 감자차액은
차익은 자본 잉여금 항목이고요.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 항목에 해당되는 감자 차익과 자본 조정의 항목에 해당하는 감자 차손은 서로 상계를 해야 되는,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상계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업번부터 10월 달 것부터 먼저 감자 차손율 구해보면, 자, 유통주식 200주 액면가 5,000원이니까 200 곱하기 5,000원에 해당되는 100만원만큼의 자본금을 줄였어요. 현금 매입하여 소각하였다는 것은 감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든다라는 게 감자기 때문에 자본금을 줄여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으로 7,000원에 현금 매입했대요. 그럼 140만원 더 줬네요. 자본금을 더 줬으니까 감자차 손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니은번 11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400주 곱하기 5,000주를 또 줄였어요. 매입소가 있겠습니다. 그럼 200만 원이고요. 주당 3,000원이래요. 그러면 3, 42, 120만 원에 처분했어요. 오, 많이 싸게 현금 매입해서 소각을 했네요. 네, 그런데 감자차손이 있으면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상계, 나머지 부분은 감자차익 부분. 네, 그래서 감자차 손익 부분만큼은 나머지 남아있는 40만원 감자차익 이렇게 되겠죠. 4번 정답. 15번입니다. 네, 주한국은 2009년도 8월 1일에 대한의 보통주 20주를요. 증권거래소에 주당 8,000원의 수표를 발행했고요. 장기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매입수수료 2,000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주식이고 장기투자 목적이니까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인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주 곱하기 지금 8,000원씩이에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했을 때 매입 수수료도 같이 취득가액에 넣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8, 26, 20주 곱하기 8,000원 해서 8,000원에 2,000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라는 부분. 네, 이렇게 하면 얼마죠? 계산기가 필요해요. 암산이 안 되네요. 네. 네, 암산이 안 되는 관계로. 네. 자, 지금 20 곱하기 8,000원 플러스 2,000원. 오, 나누기 2,000원. 아유. 다시 20 곱하기 8,000원 16만 플러스 2,000원이죠. 2,000원. 16만 2,000원입니다. 16만 2,000원. 자, 그리고 요거를 주당 9,000원에 매도를 했다고 하니까 16만 2,000원을 일단 나눠볼게요. 나누기 지금 20주로 나눌게요. 1주당 가격으로 8,100원 환산한 후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6만 2,000원 여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일단은 계산하기 편하게 5주, 5주를 매도할 거기 때문에 1주당 가격으로 만들어 봅시다. 1주당으로 만들면 이제 나누기 20 했더니 8,100원이었죠? 1주당 8,100원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풀면 더 쉬우니까 할게요. 자, 주당 5주를 주당 9,000원에 매도했으니까요. 9,000원에서 8,100 뺀 주당 900원만큼 지금 싸게 판 거죠? 네, 싸게 판 거니까 싸게 판 거니까 아니죠, 비싸게 판 거죠? 예, 플러스 900원인 거고요. 그리고 5주, 5주
정신이 좀 4,500원. 9,000원에서 8,100원짜리 9,000원에 매도했으니까 비싸게 판 거고, 그래서 플러스 9,000원만 900원만큼 주당 비싸게 판 거고, 5 주고 파면 4,500원. 네. 정말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네, 4,500원 다 잘 하셨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16번 문제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네, 주 창조의 2019년도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 처리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항목 중에 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자, 이게 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문제가 참 이렇게 좀 가독성이 떨어져요. 뭘 묻는 건지.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감가상각비 부분이고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실 때, 자, 2018년도 12월 31일이니까 그러니까 기초, 2019년도 기준으로 기초라고 합시다. 19년도 기준으로 기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19년도 기초에는 아래다 써요. 기초에는요. 160만 원 있었고요. 어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렇게 써놔서 참 그래요. 네, 그리고 기준 거래가 있었죠. 그 기준 있었죠. 네, 기준 거래가 있었어요. 네. 누계액이 지금 6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0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기말에 어떠한 금액을 넣었더니 170만 원으로 기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어떠한 금액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 어떠한 금액이라고 하면 이제 감가상각비 차변에 이렇게 하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대변에 두고서 이렇게 분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감가상각비 100만 원만큼 70만 원만큼 아니죠. 100만 원만큼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아니죠. 70만 원만큼이죠. 100만 원인 상태에서 70을 더했으니까 170. 네, 70만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좀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인데 이제 뭘 물어보는지 처음에 볼 때는 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몇 번 이런 문제 접해 보시면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푸세요. 네. 네, 17번 문제인데요. 주 미래의 제품 개발과 관련한 거 부분이고요.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거 비슷한 내용이네요. 기사에 나왔던 거. 자, 기초 연구 단계에 있는 거는 이제 바로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4,000원을 지출했는데 비경상적으로 발생했는데요. 미래경제 회계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이제 그러한 이제 용어가 되는 부분이죠. 유형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4,000원 해당되고요. 자, 개발 단계에서 경상적 요거 탈락, 비경상적이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게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0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입니다. 재발급 기한으로 옳지 않은 거, 재발급 기한. 네, 3일인 것과 당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 당일 할 수 있는 거는 상호를 변경하든가, 도메인을 변경하든가, 아주 간단한 부분은 당일 재발급 맞는 부분이고요. 종류의 변경이 있거나 이전하는 때 이럴 경우에 3일에 재발급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신청일 당일 아니고요. 3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재발급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상호 변경하는 거 간단한 거라든가 아니면 통신마비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만 당일입니다. 네, 그 4번이 일단 정답은 아니고요. 그걸 참고적으로 네, 지금 시점에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는 부터는 2일 내, 3일 내 아니고요. 2일 내 발급 바뀝니다. 네, 요거 하나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020년도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적용되니까 혹시라도 시험 문제를 이 시기 이후에 보시면서 기존 기출문제, 지금 기출문제를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요거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하시고요. 일단 현재 상으로는 4번이 정답. 19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건물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기 같은 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지만 주식 발행 아닙니다. 어음수표, 이런 주식 사채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됩니다. 네, 19번은 3번 정답. 네, 20번인데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인데요. 도서 대표적인 면세죠. 연탄, 무연탄, 시내버스, 고속버스, 우등고속 이런 거 안 되는데 시내버스는 오케이. 수집료 우표 같은 경우는 요거는 면세 대상 아닙니다. 과세입니다. 네, 그리고 2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이 맞는 얘기죠. 예, 법인이 세금을 무는 게 법인세가 되는 거니까 맞는 얘기.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납부금을 지는 경우 있습니다. 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납세금을 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 자, 납세질환 국가유치한 법인세 부과중세는 맞는 얘기죠. 사업 명의하는 외국법인은 아니죠. 예.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금을 줍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해서 네, 내용 잘 보시면 되겠네요. 22번 네, 다음 중 현행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요. 과세권자 국세고요. 네, 법인의 본점 납세지 맞고요. 법인의 사업연도를 단위로 과세소득을 집계 합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모든 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은 아니죠. 모든 법인 아닙니다. 사업연도는 법인이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인 요거 틀렸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3번 같은 경우 신고 납부제도 맞고요. 그리고 스스로 납세하는 거 1차 확정 맞습니다. 네, 순자산 증가사 포괄주의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순자산 증가하면 과세 대상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 얘기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3번 문제인데요. 자, 법인세법상 송금 항목이 아닌 것은인데요. 자, 차입금 이자나 공세금, 수선비 같은 건 송금 항목으로 두지만 주식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는 송금 불산이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2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시오. 모든 거래 금액은 과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매출액, 매입액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꼭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없는 면세. 그럴 때 면세는 면세 관련된 부분은 불공제, 매입세가 불공제되기 때문에 저기 10,000원이죠. 10,000원만큼은 이제 총 매입액에서 빼주셔야 돼요. 매입세액은 10%니까 80만 원일 거고요. 네, 여기 빼주셔야 되고요. 시운전비는 이건 오케이. 접대비 같은 경우도 해당 안 되니까 마이너스 해주시고 3만 원. 네,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80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76만 원. 매입세 공제는 76만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매입세액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거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거기 때문에요. 총 매출세에 해당되는 100만 원에다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76만 원을 빼주면 24만 원이네요. 네, 매입세 불공제 되는 사항들을 아셨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4만 원. 네, 그리고 25번인데요. 보기의 항목들을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하시오.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비소 순서대로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발생일로부터 15년 경과한 건 안 되죠. 10년까지만. 네, 그래서 200에서 총 120을 뺀 8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26번 보기 있는 주 한국이 2019년도 기속 사업 내용입니다. 기속 한국의 법인세 산출세액인데요. 가세표준은 이렇게 되고요. 사업연도 1년 했으니까 월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적용 법인세로 나왔으니까 인트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억 초과 있고요. 200억 이하 부분이기 때문에 2억 초과 요거 공식에 하면 되겠네요. 2억 곱하기 10% 플러스 2억 뺀 거니까 42억 곱하기 20% 요거 더하면 돼요. 그러면 00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답은 8억 6천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주 한국의 다음 원가자료에 의해 단기 제품 최종 원가를 계산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제공품 계정으로 구해줍니다. 네, 기초 15,000원, 기말 만원, 단기 총 제조 원가 다 합치면 18만원, 195,000원. 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죠. 그럼 185,000원. 여기 정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8번인데요. 직접 배부, 단기 배부, 상호 배부의 배부 방법은 부문별 원가 계산의 계산 단계 중 어느 단계인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부문별 원가 계산의 계산 단계 중에 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배부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단계에서 이런 배부법 중에 선택을 해서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9번인데요. 표준 원가 계산의 직접 노무 원가의 원가 차이 분석 부분인데, 자, 표준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자, 보통 뭐 AQSP 이렇게 보통 쓰는 부분이라서 AHA, AR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통상적인 걸로 쓸게요. 네. 통상적인 걸로 쓸게요. 네, A, Q, A, P, 그리고 A, AQ 곱하기 SP, 그리고 SQ 곱하기 SP. 네, 그 노무 원가 노무 원가 쪽은 이제 AH, AR로 쓰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안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저도 써서 접근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는 지금 다른 거 이제 이쪽 프라이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임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네, 요거다 Q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능률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률 차이에 능률 차이로 구성되는 거 맞아요. 직접 노무원가 실제 발생액이 표준 배액보다 작으면 유리한 차이이다라는 부분인데, 자, 부등호가 이쪽으로 갈수록 유리한 차이가 됩니다. 왜냐면 표준보다 실제가 적으니까 유리한 차이 맞는 얘기고요. 네, 3번 직접 노무원가 표준 배부액은 시간당 표준 임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시간당 표준 임률에다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시간, 이게 요거를 요거를 곱한 게 SQ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는 얘기. 4번 직접 노무원가 표준 배부액은요, 기준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조달은 변동 예상금에 해당됩니다. 네, 요거 아닙니다. 네, 4번 틀린 설명. 네, 그렇게 해서 기준 산출량이 아니라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거죠. 요거죠, 요거. 예, 요거 3번에 해당되는 거라서 4번은 틀린 설명. 정답은 4번. 네, 고르시면 되겠고요. 30번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가공 원가입니다.
네, 지금 보면 가공 원가는 이제 직접 노무 원가, 네, 간접 제조 원가, 요거죠. 네, 요거가 이제 가공 원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직접 노무 원가는 발생이 바로 나왔어요. 52만 나왔고, 고정 제조 반조 원가도 이제 단위당 원가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얘는 바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이제 단위당 원가로 해서 생산량 곱해서 총 원가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곱하시면 되고요. 큰 문제는 아니고요. 8만 원이 8만 원.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60만 원에 72만 원 이렇게 되죠. 여기 정답.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한라는 정상원가 계산을 선택하고 있어요. 제조관장 원가는 직접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원가가 다음 같을 때 원가 차이 조정하는 매출원가의 총 제조관장 원가입니다. 배부 차이 조정은 매출원가 일괄 조정법을 사용합니다. 매출원가에서 바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배부액,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은 예상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2400 나누기 300시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요거 8 이렇게 나와요. 예정 배부액은 이제 8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배부액 그러면 직접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작업 시간 곱하기 8 그러면 이제 2000 네, 2000원이 나오는데 원가가 이렇게 예정 배부를 가지고 실제 배부를 했던 2000원이 나왔는데 실제 총 제조 간접 원가는 2300원이래요. 그러면 실제가 더 많이 간접 원가 같은 게 더 많이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 배부액을 가지고 배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300원 과소 배부됐네요. 요거입니다. 그리고 300원 과소 배부된 부분은 매출원가에서 일괄 조정한다고 했으니 1600원에서 300원 과소 배부된 부분을 넣어서 원가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1600원 더하기 1300원 하니까 1900원.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은 1900원. 32번 고정제조 간접 원가의 표준 원가 계산 체계 도표는 다음과 같다. 이 중 고정제조 간접 원가의 예산이란 기준 조업도상의 예산이고요. 변동제조 간접 원가는 다르게 조업도 변동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고정제조 간접 원가의 예산은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요러한 상태에 있는 요러한 조업도 그러니까 생산량일 수도 있고 조업도를 생산량으로 생각하시면 생산량인 거고요. 시간이면 시간인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정해진 원가가 고정제조 간접 원가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이제 기준 조업도에다가 표준 배부율을 곱해서 구하는 부분이에요. 조업도를 정해 놓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정해진 상태에서 표준 배부율까지도 정해서 예산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에 대입해서 예산을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기준 조업도는 5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2시간으로 나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단위당 표준지정 노동 시간을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부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5000시간이 기준 조업도로서 이미 산출이 된 거예요. 2시간으로 나누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70원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35만원 이렇게 돼서 예산 35만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어느새 끝. 문제 끝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문제가 세법 부분이 좀 쉽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는데
원가 쪽 계산 문제가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나온 느낌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사항도 여러분들이 다지고 가시고 원가는 이렇게 문제가 갑자기 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기출문제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는 형식으로 해서 반드시 자기 것 만들고 마무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